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 거죠. 당뇨병이라고 세포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그럼 이제 치료를 채취해야겠죠? 이래서 세균이 발견돼서 바로 배양하는 과정입니다. 배양을 하는 이유는 네,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퀄리티 슬금은 심용주 박사입니다. 이번에는 영세수의학 제7장 임상병리학 및 분권 챕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서브 챕터로 구성을 해봤고요. 7-1강 검사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고 7-2강에서는 앵무새에 있어서의 주요한 임상병리학적 지식들을 조금 섭렵을 하고 마지막으로 네크롭시스 부검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강좌는 앵무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 특히 전문 브리더를 꿈꾸는 분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학적으로 아주 깊은 내용을 들어가지는 않고 더불어서 대부분의 특히 이번 장 정도부터 진행되는 내용들은 수의사 면허, 국내의 경우 수의사 면허가 있어야지만 시행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샘플을 채취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부분이 수의사들이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받았을 때 진행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드리면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7-7-1 검사입니다. 뭐 사실은 이게 좀 앞뒤로 바뀐 게 맞겠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챕터 7에서는 전문 사육처에서 필요한 임상병리학적 주요 검사 기법이라든지 검체 채취 요령 또는 부검 요령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행하고 그 중에 일부를 적절한 프로토콜에 따라서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7-1강 검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검사 기법들이 하나는 혈액학적 검사이고요. 또 하나는 세포학적 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영상의학적 검사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른 장에서 따로 다루고 있고요. 혈액학적 검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환축, 한 동물, 뭐 요즘은 환자라고도 하는데 동물의 혈액을 뽑아서 그 혈액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7가지 정도의 주요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혈구 검사. 혈구의 숫자를 다 세서 그 혈구가 제대로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지, 이를테면 적혈구라든지 아니면 뭐 오산구라든지 백혈구라든지 단구라든지 등등등등이 적절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혈장 요산 검사라고 해서 혈장 내에 요산의 수치가 정상적인 범주 내에 있는지, 요산은 네,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산물이고, 만약에 혈장 내에 요산이 과도하게 있다면 그것은 신장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겠죠. 담즙산 검사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담즙산 검사는 뭐냐 하면, 담즙이라고 하는 것이 소화 과정에서 네,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회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담즙산이 거의 남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담즙산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무언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죠. 칼슘 및 효소 검사도 비슷한 맥락이고, 기타 다른 상세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4개의 종,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기르는 4개의 종을 선별해 봤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존, 그레이 패럿, 메커, 왕관의 다만 아마존 내에도 사실은 매우 다양한 아마존들이, 아마존만 거의 30여 종이 넘고요. 아종을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뭐 아마조나스 아비스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체중이 불과 뭐 200g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밀리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모크라세팔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400g 이상 넘어갑니다. 서식도 뭐 어떤 아마존들은 캐리비안 지역에 살고 있고 어떤 아마존은 남미 남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먹이라든지 어떤 종적 다양성이 매우 큽니다.
메코도 마찬가지예요. 메코 안에 얼마나 많은 종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존과 메코라는 말만 가지고 사실은 이것들이 어떠할 것인지 아는 것이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먼저 확인을 드리고 다만 에비앙 메디슨, 즉 조류의학이라고 하는 분야, 특히 그 안에서 시타신 메디슨, 앵무새에 특화된 의학, 수의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연구의 깊이가 사실 아직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혈액학적 측면에서 그 정상 범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직도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고 수의사가 되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수의사들과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문도 쓰시고 그다음에 더 많은 기여 연구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레이페러스의 경우 백혈구의 숫자의 정상 범주가 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메커도 마찬가지예요. 왕가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5와 11 사이가 모두 정상이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5까지는 정상인데, 5보다 적은 수치에서는 이제 단위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단위는 생략하고 말씀드립니다. 5보다 작은 수치와 실의 논밑은 10.9 정도의 수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를 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혈액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앵무새의 생체 데이터와 관련하여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을 드리고요. 지금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레이 패럿을 들고 계신데 그 그레이 패럿의 혈액을 채취해서 몇 가지 주요한 그런 CBC죠. 네, 혈구 검사를 했더니 혈구를 다 세봤더니 이런 어떤 범주 내에 있고 그것이 대략 이러한 레인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 혈액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학적 검사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네, 생화학적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제 혈액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검사는 이제 같은 큰 범주 내에서는 전부 다 혈액학적 검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혈구를 네, 전혈구 검사를 한 거고 지금 현재 생화학적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뭐 이를테면 요산의 수치가 예를 들어서 뭐 800몰이 넘어가요. 800밀리몰이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담즙산의 수치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범주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담즙과 관련한 어떤 특정한 네, 생체적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혈액을 뽑아서 그것을 체크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과 비교하여서 정상 범주 내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혈액학적 검사의 기본적인 진행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혈액학적 검사를 조금 더 보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담즙산이라든지 뭐 빌리루빈이라든지 담즙 색소를 말합니다. 뭐 칼슘, 뭐 포도당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혈액 내에서 포도당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요. 어떤 안정적인 범주를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의심할 수 있습니까? 당뇨병이라고 의심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항상 당뇨병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당뇨병의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그 혈액 내의 크레아틴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요. 정상적인 범주보다 높아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신장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런 식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세까지 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혈액학적 검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의사들이 무엇을 보고 그러한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어떤 범주 내에 있다 없다를 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인 진단을 내리는지의 과정들을 폭넓게 알려드리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효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효소들이 혈액 내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이를테면 이제 많은 어려운 복잡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수의학을 전공했을 때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를테면 우리가 뭐 사람의 그 건강검진 표에도 이만큼 있어요. 네. 뭐 간 수치가 안 좋아졌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나온 그 수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를테면 뭐 ALT라든지 AST, ALP, 뭐 GGT, GDH 이런 식으로 수많은 효소들이 있고요.
각각의 효소는 특히 어떠한 곳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언제 어디에서 주로 저기 그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미 어느 정도 밝혀져 있어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다음에 그러한 효소들의 수치에 문제가 있다면 있을 것이 없다든지 없을 것이 있다든지 또는 특정한 범주를 벗어난다든지 부족하거나 높게 그럼 그것이 각각 지금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 방출된 것이다. 어떤 상황 때문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GDH, 글루타민산 탈수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글루타민산 탈수 효소, GDH 이런 애들은 얘네가 만약에 특정 수준 이상으로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간 괴사라든지 근육 손상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진단 과정에서 참고하게 되는 거죠. 네, 전기 용동 검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전기 용동이라는 것은 그 혈액 내에다 혈장에다가 보통 전극을 걸어가지고 그 전극에 반응하는 특정한 단백질들의 이동 속도, 뭐 이동 정도 같은 걸 파악해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알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방법인데 전기 영동이라고 하군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혈장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의 양을 알 수 있고 그 단백질의 증가 또는 감소 현황을 근간으로 하여서 어떠한 곳에 염증이 있다든지 무엇이 감염됐다든지 하는 사항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포학적 검사로 넘어갔습니다. 세포학적 검사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형태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세포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포를 채취해야겠죠? 세포를 채취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여튼 세포학적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균성이나 진균성, 효모성 감염이 있을 때 그럼 그 세포 자체를 확인해가지고 이 세포는 무엇이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세포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런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앞쪽의 혈액 검사는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 내에 있는 생화학적 성분이나 또는 각각의 혈구들의 숫자 또는 효소의 농도 같은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질병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과정이라면 세포학적 검사는 육안으로 실제로 특정한 세포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또는 그 환동물, 환축의 세포의 변형, 변성 또는 뭐 어떤 형태 같은 것들을 보고 진단하는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이 발견됐어요. 그럼 당연히 그 세균이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진균이 포자가 확인됐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 진균으로 인해서 병변이 발생했다고 이해할 수 있죠. 맞습니까? 원충과 같은 어떤 작은 기생충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세포를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그 세포가 뭐 이를테면 종양이 발생했다. 이것은 종양세포다. 이건 염증이 발생한 거다. 등등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네. 이를테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세포를 실제 이건 이제 혈액입니다. 혈액을 도말해서 혈액 도말을 염색해서 혈액을 갖다가 얇게 펴고 그걸 갖다가 특정한 방식으로 염색을 해서 전자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혈구들의 상황이 어떠하고, 그 다음에 형태가 어떠하고, 여기에 무슨 다른 어떤 것들이 침범해 있고, 등등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병리학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의학을 실제로 전공하시게 되면 그때 공부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치료를 채취해야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채취해서 세포학적 검사를 해야겠죠. 물론 동물병원에 가면 임상수의사가 치료를 채취해서 랩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규모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런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수의사가 직접 올 수 없거나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직접 채취해서 랩에다 보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채취해서 수의사를 통해서 의뢰할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특정한 상황에서 국내에 검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떨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채취해서 해외로 보내고 검사 결과지를 받아서 여러분이 평가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확인해 드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혈액 도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네, 스미어라고 블러드 스미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이것은 현미경에서 놓고 오는 글라스고요. 이 글라스 위에 이런 식으로 혈액을 떨어뜨리고 이 혈액을 스크래퍼라고 하는 거를 쭉 긁어서 얇게 각막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우선 thick 두껍게
두툼하게, 비후하게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을 쓰고요. 일반적으로 혈액학적으로 염색해서 바로 보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thin smear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얘를 뭐 수의사에게 보내든 아니면 연구기관에게 어차피 수의사도 연구기관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검사기관으로 또는 해외에 있는 뭐 검사기관을 보내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혈액소만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세포를 뽑아낼 때에는 그러니까 세포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흡인법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게이지에 아주 가는 게이지에 바늘을 특정한 조직에 집어넣고 음압으로 뽑아내서 그것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채취해야 될지 확인해서 그대로 조치하면 되고 통상의 경우 혈액학적 측면에서는 혈액도마를 많이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봉 스왑을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비디오인데요.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이제 앵무새를 대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사람의 혈액을 기본으로 해서 블러드 필름이라고 했지만 이게 스미어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making blood film in their laboratory. But my ACI tube 자, 이렇게 튜브에 들어있는 혈액이 이미 있는 상태, 혈액을 이미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and a book. 그래서 By 직접 making the 이거는 뽑아져 있는, 이리트에 담아져 있는 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 정도의 대량의 혈액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은 사실은 앵무새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 뒤쪽에 나오는 스미어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려서 제가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스미어를 만들 때에는 조류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정맥이라든지 또는 여기 척추정맥에서 혈액을 뽑아서 그거를 가지고 스미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발톱을 잘 소독한 다음에 잘라서 그 발톱에서 바로 지금처럼 몇 방울의 붉은 혈액이 글라스 위로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스크래퍼로 한번 천천히 당겨서 스크래퍼 전체에 다 퍼지도록 해서 멈추셨다가 그 위로 한번 쑥 밀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미어를 만든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염색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염색까지 저희가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통상의 경우 세포학적 검사를 할 때, 이제 염색에서 볼 때는 시니시미어를 많이 만들고요. PCR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호소중합 연쇄 반응 기법을 이용해서 DNA PCR을 하는 경우에는 시크스미어를 보냅니다. EDTL 튜브에 집어넣어서 전혈을 보내면 좋은데, 보통 2ml 정도를 보내는 그 정도의 피를 뽑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미어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통 독일이나 네덜란드로 검체를 보내는데 주요한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통상 스미어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마리, 요거 이제 도마리라고 하는데 혈액 도마리, 즉 블러드 스미어가 완성이 되면 그거를 여러 가지 기법으로 염색을 하고 염색한 다음에 그것을 건조해서 아까처럼 염색을 하고 염색한 것을 건조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볼 때에는 전자현미경을 써보신 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통상의 경우는 100배에서 250배 정도로 우선 전체적으로 글라스의 큰 면들을 봅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서 이를테면 진균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이 쉬운, 육안은 아니지만 현미경으로 확인이 쉬운 대형 어떤 감염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1000배 정도로 확대를 해서 세포의 구조를 본다든지 는 훨씬 더 미세한 어떤 그 감염원인 세균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병리학자들이 진행하고요. 임상수의사들이 여기까지 직접 다 하기는 좀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미생물을 배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균증에 걸렸어요. 국균증에 걸린 걸로 보이고 어떤 특정한 종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또는 설사를 하는데 대장균 이콜리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기타 다른 어떠한 감염원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분변이라든지 또는 목 쪽에서 면봉수화를 통해서 검체를 채취하고 그렇게 채취한 검체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배지에다가 옮겨서 특정한 조건을 제공하고
뭐, 이를테면 일주일 정도 그 세균이나 또는 곰팡이의 포자가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배양이라고 해요. 이 과정에서 배양은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요. 배양도 꽤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이 세균이 또는 이 진균이 정확하게 무엇일지 또는 어떠한 것일지 최소한 추정, 감염 원인이 무엇인지 추정은 해야 되고요. 그 추정된 감염원을 가장 잘 길러낼 수 있는 적절한 배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진균에 의한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면 진균은 통상의 경우 사브로나 덱스트로즈 한천 배지에서 길러내요. 배양을 해요. 네. 만약에 어,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로 추정이 돼서 그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렵고요. 그 특정한 추정되는 바이러스로 예, 특화된 아주 특별히 제조된 배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그 식품의약품 안정처 같은 곳에서 보면은 알코올 램프 놔두고 이건 백금 철사인데 철사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데운 다음에 어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칙칙칙칙 이렇게 그 샬레에다가 빨간색 뭐가 있는데 또는 누런색 뭐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뚜껑 덮어가지고 이렇게 쫙 쌓아놓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배양하는 과정입니다. 배양을 하는 이유는 물론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또는 뭐 PCR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약이 되거나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뭐 이를테면 어떤 세균이에요. 그럼 그 세균에서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그 세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세균이 어떠한 항생제의 감수성이 있는지 즉 어떠한 항생제를 썼을 때 잘 듣는지 확인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검체를 채취해서 그 친구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배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뭐 이를테면 상황이 심각하다면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원인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동정이 되면 그 원인균에 적합한 항생제로 바꾸거나 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배양된 배지에 있는 원인균에게 여러 방식의 여러 가지 종류의 항생제를 떨어뜨려 보고 반응하는 항생제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무엇인지 동정할 목적으로 미생물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확인할 목적으로 배양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수의학과가 아닐지라도 생물학 계통 쪽에서도 많이 배우는 기법들이라는 점 한 번 더 확인됩니다. 자, 일단 7-1강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바로 7-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